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내 몸이 이상해. 에이펙 사전답사차 한국 경주를 찾은 미 백악관 고위 여성 직원이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2기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한국 의료진의 대응은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진단 수술이 한국에선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빈에게 함부로 칼을 대. 백악관은 절차 위반이라며 한국 의료진의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상황을 보고받은 트럼프의 긴급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한국 의료의 통쾌한 반전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줄리아나 워커. 미 백악관 소속으로 20년 넘게 의료 안전을 담당해온 고위 책임관입니다. 저는 바로 직전에 아시아 의료 시스템의 절차적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워싱턴 정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매뉴얼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다가올 에이펙 정상회의의 사전 답사단 의료 안전 책임관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 냉철한 평가였죠. 저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제 보고서의 증거가 될 뿐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 표정에는 아마도 미국의 오만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경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더군요. 저는 이 완벽함이 오히려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동행한 백유나 통역관은 시골 마을에서도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를 가리키며 이것이 공공의 신뢰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잘 갖춰진 인프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은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보행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멈추더군요. 이것은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뢰의 증거일까요? 제 매뉴얼로는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임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전산 오류로 체크인이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게 먼저 객실 키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올라가 쉬고 계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안내하겠다는 것이었죠. 규정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그들의 대응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당황스러움은 며칠 뒤 제 생명을 구한박 교수의 신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애국하는 방식입니다라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말입니다. 객실 창밖으로 보이던 경주 핑크뮬리의 부드러운 물결이 그날의 충격을 예고하는 조용한 반전이었을까요? 에이펙 일정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저는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통역관은 저를 급히 근처의 경주중앙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제 동료 데이비드가 제 귓가에 속삭이더군요. 줄리아나, 여긴 아니야. 당장 헬기를 불러 도쿄나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해. 병원 규모는 제가 관리하던 백악관 협력 병원들에 비하면 매우 작고 소박했습니다. 장비들 역시 최신형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죠. 솔직히 말해, 제 불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외국 고위 인사의 응급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연될 절차와 혼란스러운 대응을 각오하며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곳은 완벽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검사와 진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백통역관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 노트북을 훔쳐갈 것이라 생각하며 초조하게 지켜봤죠. 하지만 그 누구도 노트북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타인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신뢰의 일부였군요. 그때 박지현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단명은 대장암 2기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며칠 내로 신속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절차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대사관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외교적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저에게 모든 생명은 통계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의 암세포는 매우 공격적이기에 골든타임 내 수술하는 것이 제 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방금 백악관에 보고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다고. 국빈에게 함부로 칼을 대. 라는 트윗은 사실상 수술을 중단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조국에 애국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양심이 시스템을 이끄는 곳이라는 팩트를 말입니다. 경주의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며 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박 교수와 최 간호사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느꼈을 전문적인 거리감 대신 저는 그들의 지친 눈빛에서 따뜻한 안도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다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해냈다는 숭고한 사명감의 증거였죠. 이 명백한 팩트 앞에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제 생명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복도에서 최 간호사가 다른 환자와 나누는 농담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못 자더라도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들의 몸에 밴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의료진들이 교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협력은 경쟁이 아닌 오직 생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복실을 둘러보던 최은경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에 있는 온수매트를 켜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우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압박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교적 문제로 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환자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 교수의 용기는 혹시 이런 개인적인 친절함에서 나온 것일까?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위험에 비하면 이건 너무 사소한 이유다. 그 후 며칠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워싱턴은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제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이 사태에 대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링거를 조절해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은 서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절차로 가득 찬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오름의 리더십이었군요. 병원장은 저를 찾아와 그들의 의료 철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의료진을 믿고 국민은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말이었죠.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깊은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한 중년 남성이 간호사에게 자판기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그 작은 호의에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팁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언론 헤드라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위험한 자율성이라 비판했고, 일본 언론은 완벽한 운영이라 칭송했습니다. 백악관은 또다시 절차 위반에 대한 상세한 경위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창밖 공원에서 한 학생이 노인이 떨어뜨린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발적인 협력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서 제 보고서의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리는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워싱턴은 결국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 생명의 문제가 순식간에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앵커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생명을 지키는 본분을 다했으며 그것이 한국이 지켜온 의료 윤리라는 팩트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에는 분노가 아닌 조용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의료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조용한 반전이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의사의 판단은 생명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정부가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박 교수의 용기는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었어. 이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신념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병원장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은 절차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더군요. 시스템에 대한 제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퇴원 후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제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것 같다며 먼저 앉으라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결국 워싱턴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기록을 검토하며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었죠. 병원장은 그들에게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절차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조사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름의 리더십이 거둔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국제 언론 헤드라인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차보다 사람을 택한 나라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마지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신뢰의 진화라고 적었습니다. 병원장은 제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사단이 철수한 병원은 다시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패배가 아닌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토록 단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어떤 과장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 품격의 리더십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용한 힘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시선은 놀라움에서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유럽 매체는 한국은 규율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의 나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가졌던 저의 미국의 오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진과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의사는 지금 이 시간이 서로를 챙기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힘은 바로 이 협력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짐을 꾸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병원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이라는 말이었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윤리적 신뢰의 작동 방식, 한국의 품격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입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한 학생이 노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귀국한 데이비드는 제 보고서가 감정적이라며 팩트에만 집중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상원보건위원회 청문회에 소환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국제규약을 무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규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청문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초기 언론은 저를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윤리의 기준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경주 핑크뮬리의 부드러운 물결을 떠올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지금의 정치적 공방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진실은 소음보다 오래 남는다는 조용한 힘이 담긴 논평을 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의대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의과대학들이 커리큘럼에 한국 의료윤리 사례 연구를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인수락이라는 과목명까지 등장했죠. 저는 윤리란 서류가 아닌 운영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70대 시청자의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세대를 관통하는 이들의 도덕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복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년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료 포럼 연단에 섰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응이 얼마나 유기적이었는지 팩트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윤리는 선언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제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본 대표는 자신들이 효율을 좇을 때 한국은 인간을 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신들이 절차를 설계할 때 한국은 믿음을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인터뷰는 근처 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경주의 단풍 명소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는 붉은 단풍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색이 마치 한국인의 마음처럼 따뜻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힘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는 WHO 특별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IGHO 한국형 응급의료 표준안 채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표준안의 핵심 문장은 모든 생명은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다였습니다. 국제 언론 헤드라인들은 숫자가 아닌 마음을 다루는 이 새로운 모델을 극찬했습니다. 제 경험은 이제 의학 교과서의 첫 번째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포럼에서 다시 만난 최은경 간호사는 제 사례 이후 병원에도 매주 윤리 회의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조용하지만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가 한국형 의료윤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OECD 보건윤리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정의의 복원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뢰를 운영으로 증명한 나라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출장 중 머물렀던 숙소에서 저는 다시 온수매트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관리인은 제게 국화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이 추우니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그들의 일상적인 배려였죠.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이토록 따뜻한 돌봄의 문화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K운영 모델을 참고한 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대형 병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인 윤리의 운영화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노인에게 망설임 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규율이 아니라 완전히 체화된 습관이었습니다. 1년 뒤 저는 에이펙 보건의료연합체 창설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인천공항의 공기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제가 기계적이라고 비판했던 질서는 이제 제 눈에도 유기적인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막힘이 없었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정확히 찾아가더군요. 이것이 바로 신뢰가 만든 사회의 풍경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율에 묶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보건부에서 열린 회의의 분위기는 진지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보건부 장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규정을 강화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지만 모든 청중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이타심을 발현시켰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품격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스며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라는 단어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이 인간을 따르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한 젊은 관료는 이 모든 것이 경주에서의 제 사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주더군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들의 신념이 이제는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다는 팩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일정 중
저는 한 공공보건소의 독감 예방 접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효율성을 위해 모든 동선이 철저히 통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 마치 마을 회관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 대신 느긋함이 묻어났죠. 곳곳에서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행정 처리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손을 잡고 부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사를 놓기 전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올겨울도 건강하게 나셔야죠. 조금 따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 교수의 용기의 근원을 말입니다. 그가 트럼프의 압박을 이기고 나를 수술했던 힘은 영웅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호사처럼 내 앞에 노인을 내 부모처럼 대하는 이 사회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 조용한 품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빈틈없는 공공보건망은 그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럽의 한 방송사는 이 장면을 취재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라고 명명했습니다. 국제 언론 헤드라인들은 연일 한국의 신뢰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한 기자가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줄리아나 책임관님, 당신이 본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완벽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경주에서의 신속했던 수술, 박 교수의 신념, 그리고 오늘 본 간호사의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뛰어들어와 장관에게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에 충격적인 속보가 떴습니다. 경주중앙의료원의 박지연 교수팀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후보 추천 사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문장은 저를 다시 한번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절차와 규율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 결단을 내렸으며 이 신념을 국가적 시스템으로 구조화하여 새로운 인류의 기준을 제시한 공로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노벨상을 목표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환자를 구하고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제네바의 국제회의장 연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IGHO 한국형 응급의료 표준안의 최종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넘겨 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생명은 통계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다. 그 문장은 바로 3년 전 박 교수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언어로 생명의 가치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건강지표 보고서의 최신판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줄리아나, 이것 좀 보게.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보고서는 놀라운 수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건 신뢰도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의료기기 수출이 지난 2년간 폭발적으로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건강지표 보고서가 증명한 것은 신뢰가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팩트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순수한 신념이 이제는 막대한 산업적 가치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하는 그들의 철학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용한 반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의 처마 끝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국화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차 한 잔에도 그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한 대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관님, 저희는 이 기준을 차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끓여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더 깊은 향을 낼 수 있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힘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국화차의 향기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발표될 세계 건강지표 보고서의 서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수정하던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뢰를 설계하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가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것임을 증명했다. 이 문장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신뢰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신뢰도 지수에서 한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에이펙 보건의료연합체 창설 기념 연설에서 한 한국의 청년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에게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옳은 나라가 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그 청년의 말은 저희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음의 리더십의 본질이었습니다.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옳음은 상대를 스스로 따르게 만듭니다. 이 새로운 K-메디컬 알라이언스가 창출할 가치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시스템이 비효율과 불신으로 낭비하던 그 수많은 생명의 가치, 어쩌면 18조에 달하는, 아니 그 이상의 잠재력이었습니다. 저는 18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비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차 때문에 놓쳐버린 수많은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협력 모델은 그 18조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윤리적 신뢰라는 새로운 축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뉴스는 더 이상 경쟁과 속도만을 최고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속 가능성, 신뢰, 그리고 품격이라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차가운 데이터와 매뉴얼만을 숭배했던 저 줄리아나 워커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팩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나라 혹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의 현장에서 가장 옳은 나라가 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옳음의 리더십이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의 미국의 오만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이제 케임브리지 의대 한국인수학 정규 과목처럼 전 세계 최고 학부의 교과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사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악관의 고위 책임관이 아닌 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는 매년 조용한 리더십 의료인상의 수상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수상자는 경주의 박지연 교수와 최은경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만난 박 교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상패를 받아 들고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겸손함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국제윤리 현장의 첫 장에는 새로운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정책과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전제로 한다. 이 문장은 경주중앙의료원의 작은 수술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완벽한 정의의 복원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마침내 전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을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저희 한국에서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목소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저희의 진심이 세상에 가장 크게 들리기를 바란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조용한 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이 조용한 혁명은 총이나 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밤 환자의 침대에 넣어주던 따뜻한 온수매트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향기로운 국화차 한 잔의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율보다 생명을 택했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용기였습니다. 이 혁명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모든 현장에서 매일 조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함은 지배하지만 품격은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조용한 품격이 마침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외국인의 위기 속에서 한국의 따뜻한 의료 정신이 빛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 한 선택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놀란 조용한 힘, 한국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기적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